번째 발표해 주실 김성은 전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빛으로 달리는 시간 열차입니다. 김성은 선생님께서는 미술관과 동시대 미술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이자 기획자이십니다. 미디어 아트와 신체적, 감각적 경험의 관계, 그리고 큐레이토리얼과 공유 개념의 결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김성은 선생님의 주요 기획들을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 인터미디어 극장 등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리움 미술관과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은 선생님을 초대해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그 백남준을 맴돌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문화역 서울에서 이 백남준 작품들을 만나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역사와 이동이라는 이 장소성이 굉장히 강한 이 자리에서 미디어아트의 최전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언폴드 X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달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백남준 작가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백남준의 촛불 하나라는 작품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소장품인데요. 그 초에다 불을 붙이고 이걸 카메라로 찍어서 3관식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투사하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요. 원래 그 3관식 프로젝터라는 것은 RGB 화면을 따로 캐치를 해서 그것을 합쳐서 이미지로 내보내는 장치라면 이제 백남준 작가는 이것이 합쳐지지 않도록 장치를 하여서 벽면에 프로젝션하는 그런 구도의 작품입니다. 이미지와 실제 그리고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남준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촛불 하나는 내가 촛불과 TV 프로젝션을 섞어서 만든 첫 작품이다. 초의 그림자는 언제나 매우 시적이다. 특히 그 불꽃은 영원하다. 우리가 천년된 옛날 기술의 아름다움마저 전자적으로 증폭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남준은 당대의 새로운 최신의 미디어들을 개척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했습니다. 그 핵심에 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은 정보를 실어 나르고 또 움직이는 이미지를 재현하며 또 빛은 공간을 창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백남준의 후기 레이저 작품인 3원소입니다. 지금 화면은 3원소 중에 원이고요. 1960년대부터 백남준 작가는 그 레이저에 주목하면서 쭉 그 관심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저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는데요. 백남준이 종종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 천지인의 사상을 좀 구현하고 싶다 이렇게 종종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삼원소라는 작품은 이 세 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 아마도 하늘, 땅, 이 사람을 나타내는 원방각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남준의 레이저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그 대용량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레이저에 관심을 두던 것이 점차 그 빛 자체로의 레이저를 탐구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원사각형, 삼각형으로 된 작품입니다. 이 삼원소는 기본적으로 이 각 도형 모양의 목재 틀이 있고 그 앞쪽 유리창에 한쪽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는 작은 구멍으로 이 빛의 세 가지 색깔인 빨강, 파랑, 초록의 레이저 광선을 쏘면 그것은 이제 어디다 쏘게 되냐 하면 모터로 돌아가는 프리즘에 그 빛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되고 또 분산이 되고 또 그 빛이 거울에 반사가 되어서 이 목재로 된 틀이라는 공간이지만 굉장히 무한대의 깊이가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빛이 굉장히 빠르게 또 매번 다른 각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백남준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백남준 작가는 오히려 이 레이저를 갇혀있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가두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공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이저 예술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후기에 1990년대부터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 현실 속의 가상의 공간, 또 가상이지만 실제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들을 했고, 백남준의 이러한 미디어 아트는 사실 시간의 문제에 관한 탐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TV 시계라는 작품입니다. 24대의 모니터에 서로 다른 기울기의 선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시계바늘을 이제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밤과 낮의 12시간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예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진공관에 수직 편향 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차단하게 되면 그 RGB 주사선들을 그 하나로 압축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까만 화면에 내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바늘처럼 어떤 각도로 고정되어 있는 선들이지만 이제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이제 그 안에서 관객의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간감, 이런 주제들을 다룬 작품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는 작품인데요. 다른 가장 오래된 TV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2대의 모니터로 달의 변화 주기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TV 시계랑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이제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관 끝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서 그 전자기적 흐름을 바꾸어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하얗게 이제 달처럼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네크 섀도우라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 달의 모양을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백남준이 시간을 공간적으로 재조합하기를 즐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촛불과 함께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빛의 근원인 달, 이 달을 이제 백남준이 이제 작업에서 자주 모티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달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의 깊이랄까요? 순간성, 영원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제목에서처럼 이제 달이 곧 텔레비전이다 라고 한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그 달을 바라보는 일에 담겨 있는 역사성, 상징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백남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그 말은 멀리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 그 인류의 어떤 시야를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준 매체라고 이제 백남준은 이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달이 나오는데요. 이제 달에 사는 토끼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그러한데 지금 그 형상은 토끼가 달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이 반달 노래에 나오는 그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토끼가 이제 본인이 사는 달을 쳐다보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나와 있는 토끼와 달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그 백남준이 만든 그 옵셋 리토그래프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백남준이 본인의 생일 7월 20일에 일어난 역사적인 중요한 일들을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구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제클린 오나시스가 이제 28년 7월 20일에 났고 등등, 이제 본인이 났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고, 바로 이 69년에
1969년 7월 20일에 인류가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그 우주인들이 이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이 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이제 백남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 달에 착륙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그것을 생중계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예술에서도 텔레비전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그런 그 시대상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달에 착륙하기 전해에 이 아폴로 그 우주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달의 모습을 담아서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달에 사는 토끼 같은 작품은 그냥 뭐 귀여운 작품으로 보셔도 좋지만, 이 달에 관한 백남준의, 그러니까 달과 매체 그리고 텔레비전에 관한 백남준의 생각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기술이 가져다준 공간 인식의 변화, 또 시간 인식의 변화에 대한 이제 백남준의 깊은 관심을 좀 시간에 관한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남준 작가가 1976년에 쓴 인풋 타임, 아웃풋 타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남준 작가는 이제 예술에서 이 작가의 시간과 관객의 시간을 이제 제어하는 문제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런 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삶에서는 인풋 타임과 아웃풋 타임의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막 지나간 삶이 막 차르륵 몇 초 만에 플래시백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또 프루스트처럼 유년기의 짧은 어떤 기억이 두고두고 평생 이제 떠오르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제 백남준 작가는 이 입력 시간과 출력 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가와 관객, 또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이 복잡하고, 이것들을 말하자면 당시 이제 백남준 작가는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였지만 지금의 이제 컴퓨터의 중앙 연산 장치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자신의 뭐 리믹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몽타주라고 말할 수도 있는 특유의 그 현란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영상의 미학이 이런 인간의 뇌 기능을 이제 컴퓨터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남준의 공간의 탐구, 또 시간의 탐구는 오늘날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틴 성당 이렇게 있는데, 이 토끼와 달 말고 이 칭기스칸의 복권과 시스틴 성당은 모두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서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이제 당시에 그 독일관의 예술 감독이 이제 어떤 예술의 글로벌 비전을 좀 구현하자, 이 비엔날레가 독일이 통일되고 했던 이제 첫 번째 비엔날레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통합의 의미를 다루고 이제 글로벌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 가장 먼 동쪽에서 온 독일에 사는 백남준, 그리고 독일에서 났지만 독일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했던 한스하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독일관의 이제 대표로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 독일관의 중앙 홀은 한스하케, 그리고 양쪽 방은 이제 백남준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에는 이제 백남준의 그때까지 주요 작들을 전시하고, 이제 다른 한쪽에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이 달로 가는 정거장 이번 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틴 성당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울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여를 해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했던 모습이고, 이제 그 이후 사실 이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 뭐 테이트라든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뭐 싱가포르 내셔널 갤러리, 뭐 울산시립미술관, 그리고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쭉 전시가 되어 왔는데, 모두 이제 화이트 큐브로 조성된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다면, 이 지금 문화역서울 언폴덱스에서 보시는 그 시스틴 성당은 이 건축의 구조물들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이제 영사되고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스틴 성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기 몰입형 예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몰입형 예술하면 많이들 생각하시기에 무빙 이미지, 대형 무빙 이미지들이 이제 360도로 이제 관람객을 둘러싸는 그런 공간에서의 경험을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백남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시스틴 성당을 포함하여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했던 자신의 작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자초고속도로는 복합적인 정보가 압축된 광대역 통신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 실험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백남준 작가가 자신의 전시 부분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전자초고속도로 베니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 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제 백남준의 말로 시간에 기반한 정보 그리고 무게가 없는 정보, 네, no gravity information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통한 이 세계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 그런 전시입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제 백남준 작가는 이 양쪽 방뿐만 아니라 그 독일관 주변의 야외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그 로봇 형태의 조각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칭기스칸의 복권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지금 같은 작품입니다. 이 칭기스칸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가로질렀던 그런 인물들을 이제 조각으로 표현해서 전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번 전시 달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버크민스터 플러의 그 나인 체인스 투 더 문이라는 이제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이제 193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플러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선 지구호 사용 설명서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건축가이자 이제 디자이너이고 또 이제 기술에 대한 철학으로 당시 여러 이제 백남준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이 나인 체인스 투 더 문은 당시 이 전 지구의 인구 수로 계산을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쭉 서서 띠를 이루어서 달까지 이제 쭉 늘어섰을 때 지구와 달을 9번 왕복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백남준 작가가 이제 1970년에 쓴 글에 이 버크민스터 플러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생태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생태학이 뭐 특별하게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이며 설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남준에게 생태학은 어떤 하나의 세계관, 세계를 기획하는 일, 그리고 어떤 전 지구적인 변화, 또 인간 행동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바로 백남준에게는 생태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은 그 인간과 기술과 자연을 한 축에 두고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는 이제 시간의 축을 새롭게 구성하고 조직하는 일을 어떤 미디어 아트의 근본이면서 세계를 잇는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에는 자연에 비친 촛불, 달, 그리고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거쳐서 레이저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제가 백남준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이제 종종 빌려오는 사진인데요. 백남준 작가가 이제 1995년에 독일 윈스터의 한 교회에서 했던 바로크 레이저라는 그런 전시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레이저 빛 앞에서 백남준 작가가 준비를 하는 것인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지 하는 모습에서 마치 빛 자체를 만지면서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미디어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디지털로 정교한 설계와 제어를 하는 오늘날 작가들의 모습을 겹쳐 보고는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더 이상 일하지는 않지만 깨알 홍보를 좀 하자면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전시에 백남준의 2002년작 레이저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다른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라든가 삼원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로 가는 정거장 전시에서 그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과거로 가고 또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면서 또 이 여행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여행이다. 그래서 저는 빛으로 달리는 시간 열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캐나다 퀘벡 시쿠티미 대학 교수님이시자 작가님이시고요. 또 지금 저희 3등 대합실 공간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감시라는 작업을 만드신 작가분이십니다. 캐나다 퀘벡 시쿠티미 대학원의 디지털 아트 교수님이시고요. 박사님이시면서 미디어 고고학과 굉장히 유의적인 어떤 매체의 변화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강연 제목은 스캐노그래피, 슬릿스캔, 그리고 감시 이런 부제도 아래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박수로 루이 필립 롱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of Unfold X and Dialogue X for inviting me here. I am very honored by the invitation. In this talk, I'd like to share the creation process for my new installation presented here at Unfold X entitled Veillance. This installation is the result of years of experimentation on how to manipulate how space and time are represented in the context of photography. First, I'd like to describe the research approach that I use, which is called media archaeology. Media archaeology is a loosely defined research area that concerns itself with the underlying processes that make up media, especially its non-discursive elements, instead of the message itself. It involves everything that underlies media, such as technology, history, and the community and culture that surrounds it. Media archaeology is often focused on what it refers to as dead media, that is, practices that are no longer in the mainstream, such as chronophotography, shown here. My specific installation, which is based on photography, comes from my interest in obsolete, discarded, or otherwise forgotten photographic processes, of which there are many examples. I find that there is much to learn from so-called dead photographic processes. For instance, there's stereoscopy, which allows for the creation of photographs in 3D, creating the illusion of depth. We can find its heritage in modern VR goggles. Here, François Willem's photosculpture, which could be considered a precursor to today's photogrammetry, uses a very elaborate device that captures a subject from different vantage points, allowing a sculptor to create a statue from those images using pantographs and projections. Another process that interests me is photostereosynthesis, which was created by the Lumiere brothers, the same who created the cinematograph, and which creates depth within images via stacked glass plates, somewhat akin to today's glasses-free 3D displays. These are examples of forgotten photographic processes that have become marginalized throughout the years, but to me, they retain an interest. There's a mystery because they point out how photography could have evolved differently, that its path forward was not inherently foreseeable and could have gone otherwise, depending on which processes would have become mainstream. One practice that I'm really interested in is scanography. Scanography is the use of photocopiers or scanners to create images. I've always been fascinated by photocopiers because 30 years ago, photocopiers were a legitimate means to create images. At one point or another, everyone has tried to scan their hands or even their faces on the glass of a photocopier.
When scanners came around, they were the first accessible means of creating digital images. If we look, for example, at Katerina Jebb's scans, they appear strangely eerie. She uses large format scanners to capture people's bodies, but interestingly, the device distorts and modifies their appearance, and I found that very unusual. Compared to traditional photography, which often creates portraits whose style is similar in appearance, scanography is unique due to its unfamiliar forward lighting and the scanning process itself. What's fascinating about scanners is that they use a process called slit scan, which is the same process that is used in finish line photography. Traditionally, this type of image was obtained by rolling a piece of film across a slit inside a camera. In this example here, you can see that these racers appear strangely distorted. If you look at Usain Bolt's feet right here, you notice that they're oddly shaped, which is due to the fact that this picture is not the result of a typical instantaneous photographic image. Although the vertical axis appears to be typical perspective projection, the horizontal axis is actually spread out in time. The same area, the finish line, is shared for all horizontal pixels. It is the temporality that changes from right to left as the athletes cross the finish line. We also perceive a regular perspective projection vertically and an orthographic perspective in the other. In essence, what's interesting about the slit scan process is it changes our perspective, substituting time for space. In this image from Adam Magyar, not only is the camera immobile, but it only captures a single vertical line of pixels. As people walk by a certain point, their image is spread out in time, which creates intriguing and amusing distortions. In this other example of a slit scan image by Irving Penn, you can see that the slit scan camera captures the face from different vantage points within the same image. As the camera rotates around the person's head, you can feel the perspective being unfolded, which creates a unique portrait showcasing all horizontal vantage points at once. As an artist, I really enjoy the results of this process and wanted to reproduce them using contemporary digital tools. The challenge in creating an installation is to deploy the slit scan process in real time, where the image is unveiled to the visitor as it's being created. This was my goal when I created my first installation, which is called Revolve Reveal. In this video, you can see somebody's face being scanned in real time. If the person remains stationary, you can see that it uniquely unfolds the perspective. Multiple vantage points on the same face are visible at the same time within the same image. When I presented this to the public, I quickly realized that people do not stand still. They start moving, they make faces, which in turn creates strange cubist portraits, odd caricatures of the subjects inside the installation. I found it thought-provoking to see that the people were trying to subvert the process. They tried to force the installation to conjure up images that were more to their liking. With this in mind, I created a second installation called Des Visages, which was more complex. As with the previous piece, you can see that if somebody does not move, the perspective is simply unfolded once again. However, in this animation, as the camera initiates its scan, the subject starts moving. She has a hint of the present being spread out into the past in real time. This installation, once again, creates strange, amusing, intriguing images. Here's the result of the scan. On top of being multiple perspectives at once,
we also perceive different temporalities. When I presented this installation in public, some people pointed out that it feels like an airport millimeter wave scanner or a dental X-ray machine, essentially machines that are used to scan people for security or health-related purposes. This led me to dive into what I call the aesthetics of surveillance. When you look at images created by body scanners, such as the one used in airports, they give off a feeling of unease. To me, seems quite inspiring. First of all, I'd like to point out that security screenings at airports have attained an almost ritualistic status. I'm fascinated by the strange rituals that we submit to for security purposes. There's a certain aesthetic to backscatter X-rays or millimeter wave scans. There's a bluntness and nakedness to these images, which is remarkable. X-rays can be beautiful, they can be useful, and they can be harmful all at once. They are phenomenally intrusive and rife for abuse. For example, I found this image on a police website, which was entitled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Body Scanner." This brings me to my current installation, which is called Veillance. This latest work is based on these two previous concepts, combining body scanning and scanography. When I embarked in its creation, I wanted to merge the surveillance aspect of body scanners with the pleasurable aspect of amateur scanography. If you look at the installation in motion, you can see that the light bar scans the person from bottom to top. If the person stands still, there's not really anything unusual about the image that's being presented on screen. But as the person moves, it creates some interesting patterns and allows people to subvert the scanning process. As you move, you can see different temporalities of the same event unfolding within a single image. In parallel, it's refreshing to see how people enjoy themselves and find it pleasurable to perform while the scan is going on. The public are having the same kind of enjoyment that they would feel while scanning their face on a photocopier. Every portrait generated by Veillance is different. This makes the installation more engaging, as everyone's experience is unique and relates directly to them personally. The installation creates an inventory of the many portraits taken at different times, as you would expect from a surveillance device. Another thing I noticed when I exhibit some of my pieces is that most people constantly pull out their phones and take pictures of the device that is taking pictures of them. I find this behavior interesting, where people are essentially apply their own surveillance on other surveillance devices. That's why the title for this piece is Veillance, or Veillance in English. This concept has been developed by Steve Mann, which is incidentally one of the fathers of wearable computing. Mann is interested in the dynamics of mutual surveillance. For example, surveillance occurs when authority figures spy on their citizens. Inversely, citizens on their side can check in on power figures by turning their cameras on them. The term Mann has coined for this latter behavior is sousveillance, reversing the process of surveillance from the observed to the observer. These terms come from the French sur, which means above, and sous, which means below. The phenomenon of sousveillance has been exacerbated by the ubiquity of smartphones. For example, the murder of George Floyd at the hands of the police was an event where sousveillance made a difference, an example of the public using a form of citizen journalism to expose the abuses of people in power.
When surveillance and surveillance are checking in on one another, we call this valence or veillance. Valence is the dialogical power dynamic of mutual observation and spying between citizens and the powers that be. Another benefit of using some sort of scanner to create an image is that it adds another dimension to the image-making process, which is time. The protracted scanning process allows for time to lapse during the scan, which opens a possibility for the movement and performativity of the interactors to manifest themselves. My installation, by generating images in real time, allow the public to understand how the process works as the image is created. It lets the interactor perform their portrait as it is being developed, which is more creative than simply contemplating the result of the finished scan. My installation's modus operandi is that while a person is looking at the mosaic of people that were previously scanned, they are themselves captured by the device, thus constantly adding to its inventory. But by moving their bodies, they can hijack the scanning process and make themselves unrecognizable, thus subverting the surveillance process. Like in my other pieces, the pleasurable aspect is what attracts interactors and activates the encounter. First, people laugh. Then, presumably, the installation gets them to think about the mediation process and the unease and intrusiveness of ubiquitous surveillance devices. This brings to mind David Rockaby's quote, "If we accept the image reflected back through the mediating technologies as images of ourselves, we surrender the ability to control who we are." This is thought-provoking because it makes us realize that even if cameras are everywhere and we're constantly being checked on, we do have the power to not join in, not accept being photographed constantly. There are ways to subvert these technologies and to turn them to our advantage, to make them adhere to our own will. Thank you very much. 이제 세 번째 발표하실 선생님은 작가이시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현진 선생님이십니다. 달리는 열차 속 우연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실 예정입니다. 짧게 이현진 선생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예술과 기술, 미디어 이론과 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연구자이십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성학십도 VR 프로젝트를 이끌고 이제 계시고요. 다양한 강연들 그리고 저서들을 집필하셨습니다. 그 달리는 열차 속 우연의 공동체,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언폴드X 현시원 선생님께서 강의를 요청을 해주셨을 때 그 달로 가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이번 그 전시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로 가는 정거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특별히 거기 안에서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정거장이니까 많은 열차나 이런 그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들어오고 모이고 떠나고 이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미술제로서의 어떤 관객, 융합예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제 정거장뿐만 아니라 정거장에서 열차를 타고 어디로 출발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도 이동할 때에도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Before Sunrise라고 하는 영화죠.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그 모르는 사람과 그 로맨스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15시 17분 뭐 파리를 가는 열차인가요? 그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열차 공간 안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어떤 용감한 시민들이 그런 테러를 어떤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이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사실은 이제 열차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열차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이죠. 뭐 꼬리칸, 그다음에 머리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계급의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담고 있지만 이러한 열차 설국열차가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 안에는 어떤 극심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지구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열차 안에서 생을 이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조건으로 시나리오가 출발을 합니다. 이런 그 기후 변화 시대가 그 SF의 어떤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다 겪은 것처럼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격리되어 있고 집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생활들을 이어갔었습니다. 기후 변화나 뭐 이런 그 인류세의 얘기들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지금 이 도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1900년대부터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존이 어떻게 파고드는가, 쓰레기가 얼마나 생산되는가,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지금 3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지금 극속화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보여줬던 그 인류세의 어떤 그래프는 지금 어떤 테크놀로지가 얼마큼까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의 어떤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여준 어떤 두 개의 그래프는 그 유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자이자 그 미디어 이론가 철학자인 어떤 그분이 보여주던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두 개의 그래프, 앞서서 보여드린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어떤 이 싱귤러리티 그래프랑도 또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휴먼의 어떤 그 인간의 지능이 있고 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으면 그 기계의 지능이 이제 195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컴퓨터 발달의 역사랑 같죠. 그 인간의 지능보다 기계의 지능이 더 우월해지는 순간 바로 그 지점을 지금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 커스와일 같은 사람들은 이제 특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명의 어떤 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기술공학자들이나요. 커스와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45년 특이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가 40년 그러다가 지금 2029년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면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요즘 뭐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더 급속도로 AI 그다음에 챗 GPT 이런 얘기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온갖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급속하게 빨라지는 시대, 이제 아까 열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빨리 그 변해가는 어떤 우리의 세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연구자들 이론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닉 랜드라든가 마크 피셔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그
가속화되는 어떤 그런 사회 안에서의 불안과 어떤 공포 이런 부분들도 느끼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2009년, 2010년, 요때 사실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접속하고 서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연결이 어떻게 어떤 제너러시티 그러니까는 어떤 너그러움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컬래버레이티브한 어떤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각종 어떤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그럴 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속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지는 않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또다시 이러한 우리의 그 불안해져가는 기술로 인해서 불안해져가는 어떤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러한 상황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곳곳에 어떤 다양한 책들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암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더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분절되어 가고 단절되어 가고 연결보다는 점점 더 고립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느껴집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폰만 보고 있죠. 지난번에는 어느 시점에서 저도 한참 폰을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둘러봤더니 제가 타고 있던 칸, 그 앞칸, 그 옆에 의자들까지 정말 그 한 7명, 8명의 곱하기 4죠. 그 모든 사람이 다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그렇지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뭐 확증 편향이나 편향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거장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이건 그냥 가지고 온 슬라이드였고요. 근데 유현준 그 건축가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는 공원 같이 굉장히 강제적으로라도 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도시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광장 이런 부분들도 바로 전에 보여드린 어떤 공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광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나와 다른 타인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조금 여유롭게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미술관과 갤러리 이런 부분들도 우연한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권미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마이클 워너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학자의 글을 통해서 사실은 토레스의 작품을 보고 어떤 우리가 대중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오는 어떤 그런 글 안에서 갖고 온 어떤 하나의 문구입니다. The public is stranger. 과거에 이러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전시 안에서 사탕을 저희 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다 퍼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관객이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어떤 뮤지엄 관객이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인저로서 서로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관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관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이라든가 그 연극에서의 어떤 포스트 드라마틱 시어터라든가 이런 온갖의 변화들, 그런 변화들을 마주하고 플래시몹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을 마주하면서 변해가고 있는 관객들이 다시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작가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도 이러한 관객들, 새롭게 변하는 관객들을 좀 예측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현석 선생님께서 그 북서울시립인가요? 거기서 하셨던 전시 안에서 저렇게 조각상을 쓰러뜨려 놓은 게 원래 작가의 의도였는데 그것을 누군가 계속 세운다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또 큰 사건이었죠. 마우리치오 카틀란의 바나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먹어서 없애치운다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탕을 다 퍼온 관객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입니다. 변화하는 관객, 우연한 관객, 이런 부분들이죠. 융합예술을 어떤 우연한 만남의 또 한 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한 세계를 껴안기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현대미술하고 미디어 아트가 서로 어떻게 평행한 어떤 선을 계속해서 달리면서 좀처럼 쉽게 평화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 글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융합예술에 대한 글들을 그동안 썼었습니다. 근데 융합의 의미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우연한 만남, 이런 장소,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흔히 이제 융합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제 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경계를 가로질러 넘기 위한 작업입니다. 융합적 작업과 사고, 그다음에 융합 연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혹은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관점으로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 다른 글에서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합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다르고 색다른 시선과 태도로 접근함으로써 내 생각이 다른 이의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경계 넘기의 과정입니다. 융합은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실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합은 융합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 만나서 연결되고 접속하면서 가능해집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타자와 만나서 씨름하고 겨룰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언어와 관점, 자기만의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융합은 상대 혹은 융합하는 팀과 그룹, 그런 구성원들과 따라서 이제 함께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서로 자극을 주는 어떤 긴장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액티브해진 관객,
어떤 타자와의 만남을 이제 자주 목격하면서 이제 융합의 장으로서 미술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그 논의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어떤 뮤지엄의 관객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받은 리터러시를 가지고 올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객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들은 정제된 예술 작품과 예술적 대상으로부터 잘 패키지된 어떤 물질적 감성을 구하고 또 그와 결부된 예술의 역사를 함께 상기하고 이해하고자 준비하고 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대중에게 혹은 공공공간에서 보여줄 때 그것은 좀 더 확장되고 자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접근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와 미학적 취향, 감성, 그다음에 예술을 통한 어떤 목표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미술관에서 소개되고 선보여지는 융합예술은 이러한 과정에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는 박근호 작가님이시고요. 사일로랩 공동 대표로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지금 중앙 로비에 위치한 2023년도 신작 작업을 제작해 주셨고요. 시유라는 작업을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사일로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공학, 디자인, 영상을 베이스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가깝게는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 작업을 하셔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호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의 예술 그리고 즉 매개체로서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예술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의 예술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술을 매개체로서 많이 사용을 하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시간성은 지금 융합 예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단어기도 하고, 새로움의 어떠한 그런 가장 적합한 단어는 기술이기는 한데, 이런 최신의 기술만을 추구를 해서 이런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저희는 그런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런 유형보다는 좀 더 무형에 가까운 그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달됨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관람자와 이 작품이 서로 공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중요시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작업을 보시면은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연출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네, 저희는 좀 더 자연스러운 디지털의 매체를 쓰기는 하지만 그 매체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돋보임을 좀 더 중화시키면서 저희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경계를 허물면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그런 경계도 허물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매체 이제 다양한 그런 디스플레이 매체들의 발전이 되면서 커다란 스케일감이 강조가 되는, 그리고 높은 해상도의 그런 압도감으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이 미디어 아트라는 것으로 이제 약간 분류가 되는 것이 약간 통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썩 이게 적합한 방향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런 우리한테 관람자와 작품 사이에 서로 공유가 되는 그 감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감정의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비약적인 그 기술의 눈요깃거리에 이런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런 것들은 금방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희의 약간 자각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자극이 강조가 되기보다 좀 더 아날로그적이고 우리가 물성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런 과정을 선호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방향,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의 예술 속 기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그런 해상도가 높아져가는 것에만 이런 강조하는 그런 최신의 기술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의 즐거움은 예술가 본인이 아니라 작품을 창조하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작품을 보여지고 그것들이 향유가 되는 그런 관람자한테서 그런 것들이 작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좀 더 이런 해상도에 이게 집중되는 그런 작업이 위주가 아니고 그런 관람객들이 저희 작품을 보면서 같이 공감되고 향유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어떠한 정의, 기술적인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로 인해서 이 작품은 뭐뭐야라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좀 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전달을 하는 그런 자체에 좀 더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그것을 보는 관람자가 그것을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 작품은 풍화라는 작품이고 저희는 좀 더 타임라인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그 향유될 수 있는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품과 관람자와의 그런 공감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것들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의 의도가 더 전달이 될 것이다라는 좀 더 저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작품을 보면서 약간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기억에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서 그 감정을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노래도 한 7분 정도 될 거고 그게 또 두세 가지 버전으로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저희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 이제 자연을 학습하거나 해석하려고 애쓰지는 않잖아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면서 각자의 그 과거의 기억에 감정을 이끌어내면서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그 작업을 하는 저희 사일러랩에서 얻은 이런 가치관이고 단순한 이미지 혹은 만들어내진 그런 가상의 공간, 스케일이 높은 그런 해상도가 높은 그런 미디어로서 전달되는 그런 실감형 콘텐츠가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람자와 저희가 통하는 순간 그 순간을 이끌어내는 순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의 의도가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신의 기술에 이렇게 매몰되지만 않는 것을 되게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와 저희가 이제 공감적인 그런 상호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몰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연출을 하고 있고 저희를 약간 공간을 연출을 하는 팀이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그 작품과 그 공간에 같이 서로 이제 시너지가 생성이 돼서 그 작품이 전체적인 공간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되게 연출한 것에 좀 더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두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과 그리고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품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실제 공간이 주는 힘 그리고 실제 물성이 갖고 있는 아우라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감정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실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물성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전적인 교육이나 정의가 필요 없이 그것을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주로 실제 물성을 사용을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이제 디스플레이 매체들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큰 스케일감을 낼 수 있으니까 사방을 이제 프로젝션으로 그 이미지를 다 투여를 하고 물의 영상을 가상의 아니면은 영상의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순간 그때는 정말 물의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서는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방향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실제 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렇게 실제 물을 가지고 오면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필수로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커다란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한 기술들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지만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런 기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는 한데요. 네, 저희를 한번 좀 더 도식화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서, 네, 뭐 시간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운드나 키네틱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의 어떤 타임라인 기반이기는 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또 반대로 그런 사유, 공간, 그 다음에 약간 저희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저희의 의도 그런 거 그리고 공간각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교집합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기술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CU에 대한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의 먼저 존재, 시간의 흐름을 좀 더 시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실이라는 그런 메테리얼, 그런 재질을 가지고 왔었고 실이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 실을 끌어당김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자그마한 진동들을 그런 시간의 움직임 그리고 이 실은 실타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을 동그란 구처럼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시간의 약간 집약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시간의 집약들은 또 다른 삶의 생의 느낌이 될 수 있고 그 실을 끌어당기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각각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들도 각각의 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단한 쉐입이 가지고 있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쉘 안에 그런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시간의 그런 율동감을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게 200여 개의 실과 모터와 이 실타래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당겨내면서 이런 가느다란 선들이 저희는 또 현악처럼 생각이 됐었고 한번 큰 진동으로 이렇게 딱 당겨지고 나서 그 잔 진동이라고 할까요? 잔상, 여운, 약간 이런 것들은 또 그 현악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운드도 같이 작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비 공간이 이게 약간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작은 소리를 못 듣기는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소리들도 저희는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귀를 열고 좀 더 집중을 해주셔서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 토의는 아니고요. 1대1 한 분씩 질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성은 선생님께는 이번 질문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시스틴 채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 협력자, 특히 전문가, 테크니션의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소개해주신 강신대 작가님께서 설치를 해주시게 됐는데요. 이때 저는 이제 백남준의 매뉴얼과 이제 백남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 아니면 지금 또 현재의 상황이 그 오늘날 융복합 예술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스틴 성당은 뭐 이제 관람하신 분들 뭐 좀 짐작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설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이후에 전시되지 못하다가 이제 울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되었고, 이제 미술관의 소장품이 되면서 그 남준백 에스테이트의 그 존 호프만이라는 큐레이터가 그러니까 일종의 매뉴얼, 이 작품은 이제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손으로 이제 드로잉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매뉴얼은 뭐 정확하게 프로젝터 몇 대, 아시바는 어떻게 세우고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기보다는 이 작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공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그 4채널 비디오인데 이 비디오들의 그러니까 영상을 또렷이 관람하기보다는 이 영상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게 영상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우리 이제 관람자의 신체를 휘감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설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앞으로도 이 문화역 서울 이후에도 여러 다른 이제 공간에서 전시가 되면서 그때마다 이 협업자들, 저는 지금 협업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번에 이 문화역 서울의 전시를 이제 이 테크니션이라고 이제 크레딧이 되어 있는 이제 강신대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이시고, 예전에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이 시스틴 성당을 전시할 때 함께 하셨고, 사실은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할 때는 그 전에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어떻게 전시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지식이 쌓여가면서 미술관들을 이 작품이 유람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남준의 작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백남준 작가가 이제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고 부르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자신이 충분히 갖지 못하는 기술력을 협업을 통해서, 이 협업에는 기술자들 또 작가들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이 포함이 되고, 백남준 작가는 이 협업의 관계가 자신의 작업에 굉장히 근본이 되는 정신이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 작가는 늘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이제 그런 일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스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제작과 설치가 분리되지 않았고, 애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 장소에서 전시가 될 때도 어떤 큐레이터가 또 어떤 기술력을 가진 테크니션 작가가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백남준 작가가 사실 이 매뉴얼이라고 할 만한 것을 그렇게 많이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후대, 미술관이 되었든 이런 전시의 장이 되었든 후대에게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과제로 숙제로 남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그 백남준 작가가 중시했던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예술 경험,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얘기로 1시간도 더 여쭙고 싶은 질문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일단 한 분씩 다 말씀을 다 듣는 게 중요해서 선생님께 시간이 남으면 또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필립 롱도가 너무 열심히 며칠 동안 설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지적인 작가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설치를 하면서 어렸을 때 얼굴 복사기에 이렇게 붙인 적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발터 벤야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사진이라는 복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혹은 발견되면서 그것이 오늘날 융복합 예술의 시초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사진이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어떤 발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Actually,
what I enjoy about photography is that the way that people have taken it over. It's not a top-down medium; it's a bottom-up medium that came from the people who just took the recipe, the process for photography, and decided to make it their own. You were talking about Walter Benjamin earlier. What's interesting is Walter Benjamin is very cynical about photography because he says that mass technologies, mass medias can be abused, for example, for political purposes. What I found interesting is with photography is that, well, yes, obviously it can be used for propaganda purposes. It can change, it can alter the perspective of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used in the hands of the people to shine a light on the powers that be. So my installation, what I find interesting is that it's not just like the installation that scans you and you do nothing. On the other hand, what you can do is you can move, you can try to hide yourself, you can try to play around and change your image so that it no longer becomes a surveillance device, but it can also become a way to avoid being scanned by the machine and have fun at the same time. One thing that I notice is that a lot of people, when they scan their faces or their bodies with the installation, they actually take out their phones and film the installation while it's filming them. And I really like that dialogue between the machine and the person, whereas it means that we don't need to let media take over. We can choose how media presents our own image. 제가 보면서 일종의 이 작업이 권력에 대한 저항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화면 안에서 관객이 몸을 숨기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본인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좀 가벼운 저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설치하면서 왜 흑백으로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인다라고 했더니 칼라로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딱 칼라로 모습을 바꿨을 때의 모습은 작가님이 왜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했는지를 혹시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Well, honestly, first of all, I love black and white photography. That's what I've used all the time. But I've tried this installation in color, and if we just set the camera in full color, it looks too real. So it looks like a caricature, it looks like a distorted person, it looks a little bit mutated. It's not very interesting to look at. But making it black and white, what's interesting is that it's detached from reality and it's sort of a more poetic version of your appearance. So to me, I don't like the idea of photography as being an objective representation that just copies reality and creates truth. Instead, I prefer to use photography as a means to change, elevate, modify reality and make it more poetic, make it more artistic, for lack of a better word. 그래서 이현진 선생님께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시는 혹은 이끌어주시는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거장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융합 예술에서 의미하는 바, 이제 이것을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굉장히 거기서 많은 좀 배움이 스스로 있었거든요. 우연, 이런 오늘날의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게 우연이다라는 생각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질문은 오늘날 융복합 기술이 만들어내는 만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공동체, 이 공동체가 말씀해 주셨던 관람객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번 전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컬렉티브들이 있고요. 서로 그런 컬렉티브가 결성이 돼서 오래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때때로 어떤 하나의 작업을 구현해내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협업자들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융합 예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예술과 기술의 만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한테 새로운 자극을 받고 약간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이동하듯이 계속해서 그런 협력자들이 변해가는 것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융합 예술이 진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융합 예술 자체가 이제 백남주 선생님도 지금 김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본으로도 날아가고 독일로도 날아가고 그러시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지만 예술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저는 그런 게 이런 융합예술 공동체의 어떤 또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협력자들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김성훈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진짜 이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너무 다양한 여기 있으면 뭐 오전에는 목사님이 오시고 오후에는 정치인들이 온다고 이제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 곳에 있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전시를 준비하면서나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 다른 가치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현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박근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개를 드렸지만 1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일로 랩이 몇 분이 함께 일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사무실에 가봤는데 굉장히 커서 제가 취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거에서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 가면서 컨텐츠의 해상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귀에 제일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일로 랩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텐츠의 해상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흐린 것들을 많이 봐서요. 선생님께서 이제 사일로 랩 컨텐츠의 해상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을 오늘날로 진단을 하신다면은 관람객에게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30여 명이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기획이나 공간 그리고 기술 개발 뭐 컨텐츠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합심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해상도 높은 컨텐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선 제가 PT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진짜 그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름 카메라가 되게 성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그것을 대체해서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그 자연 현상을 1:1 픽셀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일까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예전에 그 필름의 룩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레인도 섞고 그런 노이즈적인 느낌을 섞어가면서 더 자연적인 느낌을 가져가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진짜의 약간 그런 오히려 해상도로 따졌을 때 그런 것들이 더 해상도가 높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자연적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기술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에 저희조차도 약간 관습화가 돼 있고 그게 답습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깨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작업 그리고 앞으로 작업에서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김성훈 선생님과 루이 필립 롱도 선생님은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 전시나 융합 예술을 보는 방식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진 선생님은 동시대 연구자 그리고 작가 관객의 입장을 아우르는 얘기를 해주셨고 박근호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최전선이라는 되게 상투적인 단어지만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작가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훈 선생님께는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본 건데요. 이제 백남준 작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무척 흥미롭게 짚어주셨는데 물론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남준에게 달이란 그리고 이번 시스틴 채플과 이제 서울역 그 문화역 284라는 그 공간 혹은 아시아와 서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융합예술에서 앞으로는 뭔가 아시아 이런 거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지 즉 유럽이나 어떤 서구 중심의 융합예술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견들도 궁금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백남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몇 개의 질문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짧게 말씀드려야 하고 하니까 살짝 이제 백남준이 이 말했던 좀 짤막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좀 답변을 드릴까 싶어요. 그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달에 사는 토끼 얘기할 때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그 이제 백남준 작가가 이제 1990년에 그 이제 그 보이스 복스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스는 요셉 보이스예요. 근데 요셉 보이스 작품 안에 이제 토끼와 달이 같이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유럽의 이 미술계 사람들이나 관객들이 토끼가 달에 있네, 뭐 굉장히 신기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 반달이란 노래에서부터 뭐 신화나 전설에서 이제 토끼가 달에 산다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화에서부터 이제 백남준 작가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아까 그 칭기스칸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세우면서 이 그 뭐 아시아적인 아이덴티티를 내가 예술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일. 예전에는 기마민족이나 이제 그 실제적으로 땅을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어떤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고 했다면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자신의 예술 속에서 정보를 통한 이동 이런 것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우리의 신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유목하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노마드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주하는 뭐 유목,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시대를 이제 그리면서 이것을 자기 작품 속에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이제 백남준은 한국 그리고 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서구 이런 어떤 고정된 개념들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개념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자신의 예술적인 구상이라든가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해나갔던 이제 작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시에 지금 나와 있는 백남준 작품들을 보시면 어떨까? 이런 약간 좀 겉도는 답변을 드려봅니다.